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특수부대 2. 한민족의 참된 기원 3. 삼성의 매직 테크놀로지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들어 중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한국의 특수부대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최근 한국에서 방영되고 있는 강철부대라는 특수부대 관련 예능 때문이기도 한데요. 한국에 있는 각종 특수부대를 제대한 예비역들이 모여 서바이벌 경쟁을 벌이는 예능 프로그램인 강철부대는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지만 오히려 해외에서 더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중국의 빌리빌리라는 동영상 사이트에는 관련된 수백 개의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한국 특수부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토론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생각보다 아직까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는 전쟁을 겪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개발도상국이라고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에 이렇게 많은 특수부대들이 있다는 사실에 일부 외국인들은 놀라는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특수부대의 위력은 예전부터 강력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외국인의 반응도 찾아볼 수 있었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저마다 한국의 특수부대 예능을 따라하며 몸싸움 게임을 하는 게 유행으로 번질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단순히 예능 방송 하나만으로 보고 한국의 특수부대 전력을 파악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능은 예능일 뿐이기에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은 특수부대의 전력보다는 한국인들에 대한 관심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러 반응이 있었지만 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한국의 특수부대원들을 보고 느끼는 감정 중 하나는 바로 외모였다고 합니다. 한국이라면 아시아 나라 중 하나에 불과하고 체격 역시 모두가 왜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방송뿐 아니라 해외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는 한국 특수부대원들의 명상이나 사진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는 것. 편견이나 차별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동남아인들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기본적인 왜소한 체격이 있는데 막상 동남아 군인들을 봤는데 미군에 뒤처지지 않는 뛰어난 체격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느끼는 감정이라고 할까요? 또한 한국인들의 외모에 대한 칭찬 역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반응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특수부대원들의 경우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실제로도 한국인들의 외모나 체격은 중국이나 일본 등 기타 동아시아 국가들과는 과학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남자들의 평균 신장은 한국인들이 일본인과 중국인에 비해 3에서 4cm 이상 더 크다고 하는데요. 1700년대에 일본인들이 기록한 삼도통남 도설에는 조선인들은 체격이 거대하고 힘도 세며 밥도 일본인들의 2배 이상을 먹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특수부대원들을 보고 한국인들은 분명 아시아인이 아닐 거야. 여담이긴 하지만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과 일본을 여행하고 나서 같은 아시아 국가지만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의 외모와 체격 차이가 너무 심해서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중국인들을 포함한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의 특수부대를 보고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해당 주제에 대한 자세한 해외 반응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특수부대를 무시하는 사람이 많은데 진실을 말해줄게. 한국인들은 베트남 전쟁에서 제일 효과적인 부대였고 베트콩들을 공포에 떨게 한 인물들이야. 그리고 잔인할 정도로 무서웠다는 이야기까지 전설로 내려오고 있어. 역시 예능 방송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한국인들의 창의력은 따라갈 수 없어. 특전사 예비역들을 데리고 영화보다 재밌는 예능 방송을 만들어내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야. 확실히 한국인들의 외모는 남자나 여자나 아시아인들과는 달라. 뭔가 서양과 아시아인의 장점을 섞어 넣었다고 할까? 저 중에 내 이상형이 절반 이상이 되는 건 비밀이야. 사람들이 괜히 한국의 대중문화에 열광하는 게 아니야. 일단 기본적으로 외모가 관심을 끌기 때문에 지금의 인기를 누릴 수 있었던 거지. 물론 그들은 그 외모의 연기까지 완벽해. 태양의 후예라는 한국 군대 드라마를 보면서 다 허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한국의 군인들은 오히려 더 멋있구나. 강철부대라는 방송은 아직 보지 못했는데 다음 주부터 바로 다운받아봐야겠어. 한식이 맛있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엄청 살이 찌는 음식도 아닌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왜 유독 한국인들만 다른 아시아인들에 비해 체격이 좋은 거야? 단순히 먹는 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는 없잖아.
일본인과 비교해보면 한국인들의 먹는 양은 확실히 많긴 해. 그리고 일본과는 다르게 육류를 많이 섭취하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어. 한국 남자들이 이렇게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걸 방송을 통해 처음 알았다.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그저 아시아 나라 중 하나라고만 생각하고 큰 관심이 없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아시아 나라가 아닌 것 같아. 방송이다 보니 군인들 중에서도 외모가 뛰어난 군인들을 선발했겠지만 한국을 가보면 길거리에서도 잘생기고 이쁜 한국인들을 아주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 군인들을 보면 한 번도 들지 않았던 감정인데 이상하게 한국 군인들만 보면 괜히 멋있어 보이고 존경스러워. 아마도 그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능력들 때문이 아닐까 싶어. 대한민국의 UDT는 세계 최고라고 불리는 네이비실에서도 관심을 갖는다고 했어. 그리고 CCT나 특전사 707 같은 부대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들 역시 한국에서는 최고의 훈련을 받기로 유명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약하고 있다고 들었어. 난 지난번 넷플릭스에서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그때 나온 이정혁이라고 하는 북한 군인과 사랑에 빠져버렸어. 물론 드라마였기 때문에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국 군인들은 뭔가 남달라. 내가 알기로 드라마를 찍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무술이나 훈련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 드라마지만 실제 한국 군인들의 모습을 많이 반영했다는 거지. 이상하게 한국 남성들은 같은 아시아권 사람들의 평균 체격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한국만큼은 나 같은 서양인들의 유전자가 포함돼 있는 것 같아. 한국에서 최근 방영하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특수부대원들이 나와 서로 경쟁하는 모습이 있었어. 한 번씩 이런 특수부대원들끼리 경쟁하면 누가 이길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더 관심이 가더라. 역시 한국인들의 창의력은 남달라. 나 같은 여자라도 군인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 가끔 애국심과 자부심이 생긴다. 그리고 그럴 때만큼은 할리우드 스타 못지않게 군인들이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어. 한국 군인들은 세계적인 사건에 여러 번 파병되어 큰 업적을 남기기도 했다. 가장 최근을 보자면 아덴만 여명 인질구 출작전인데 지금 세계의 많은 군인들이 그것을 보고 자랑스러워한다더라. 요즘 이런 한국의 TV 프로그램들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소개되고 있어.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한국인들에 대한 편견이 모두 사라지게 됐다. 특히 난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대한 편견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지. 중국 방송을 보면 한국을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너무 형편없어 보였지. 한국은 시간이 흐를수록 남성들과 여성들의 골격이 점점 커지게 됐어. 그리고 요즘 10대들의 평균 키는 남성 173cm, 여성 161cm라고 한다. 이건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서양인들보다 훨씬 크다고 해. 한국에서 일어난 더 많은 기적을 봅시다. 몇 년 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 신호탄이 발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들끼리 핵심 첨단 산업에 대한 패권 다툼이 거세지고 있으며 특히 모든 첨단 산업의 뿌리가 되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 국가 안보 자산으로 취급하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중요한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법으로 보호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코로나 상황이 겹치면서 국가 경제의 필수적인 핵심 첨단 산업의 공급망 위기가 찾아왔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글로벌한 에너지 위기가 촉발되면서 단순히 기술력만 키우면 될 줄 알았던 첨단 산업의 공급망이라는 새로운 요인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를 정면으로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로부터 소재와 부품 장비를 수입하여 최종 완성품인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등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별다른 공급망 관리가 없어도 완제품 생산에 무리가 없었지만 최근엔 핵심 중간재에 대한 해외 의존도와 상당수 장비와 기술력 역시 해외에 의존하던 것이 알려지며 세계 시장을 주름잡던 국내 기업들의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엔 적게는 수십 년, 많게는 1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전통적인 소재, 장비 강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급망과 원천 기술의 중요성을 확인한 한국 기업들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공격적이게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며 단기간에 확보가 어려운 기술의 경우는 원천 기술을 보유한 회사를 수천억을 들여 인수합병을 하면서까지 기술력 확보에 진심인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산업부에서는
국가 핵심 전략 기술을 150개로 증가시키면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당 전략 기술 분야에서 우리가 경쟁 우위에 있는 국가들은 미국, 일본, 독일 등 기존의 원천 기술 강국이 대개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제 와서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시작한 한국이 수십 년에서 100년 동안 기술 개발에만 몰두하고 수십 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시킨 국가들을 상대로 기술 확보 경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기술의 반도체는 지난 6월 삼성에서 양산에 성공한 3나노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나노 숫자가 줄어들수록 미세하고 정밀하며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하는 데다 성능도 증가합니다. 반면 전력 소모는 감소하기에 발열도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기업들은 점점 더 미세한 초미세 공정을 원하고 그에 맞춘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나노 이하의 초정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장비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인 EUV가 유일하며 네덜란드 기업인 아즘에서 독점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가 쓰이기 시작한 건 비교적 최근이며 이전엔 일본 기업인 캐논과 니콘의 반도체 노광 장비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캐논과 니콘은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 개발에 실패하면서 점점 노광 장비 시장에서 퇴출되는 수순이었지만 구식의 노광 장비로 자동차용 반도체를 비롯해 기술 수준이 높지 않은 반도체 생산이 가능하기에 아직까지 1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노광 장비 역사가 찬란했던 만큼 그에 필요한 소재 산업 역시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특히 포토레지스트 시장의 95%는 일본의 5대 업체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이런 독점 기간은 무려 20년에 달합니다. 이 밖에도 고순도 브라수소와 브라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제조의 핵심 소재의 생산과 개발을 수십 년째 독과점 해오고 있었지만 2019년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이후 한국이 브라수소와 브라폴리이미드를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일본 산업계에 크게 한 방 먹였지만 그럼에도 포토레지스트만큼은 국산화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기업이 일본이 95% 독과점하던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최근엔 EUV용 포토레지스트까지 국산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일본이 수십 년간 독차지하던 반도체 소재 주력 3대 분야를 전부 국산화시키면서 자립에 나섰는데요. 이 배경엔 국내 기업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포토레지스트 국산화를 성공시킨 동진 세미캠은 삼성전자와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고 삼성전자는 동진 세미캠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등 소부장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년이 채 안 걸리는 노력으로 일본이 수십 년간 독점하던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일본 산업계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을 자체 개발 국산화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삼성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은 해외 원천 기술 보유 업체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합병하고 있습니다. 현금 보유량만 150조 원에 달하는 삼성 측은 독일과 네덜란드 그리고 이스라엘에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합병하며 반도체 사업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그리고 배터리까지 첨단 산업 전역력에서 쓰이게 될 원천 기술들을 차곡차곡 모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이 인수합병한 이스라엘의 관악 장비 기업인 코어 포토닉스의 원천 기술로 시가총액 세계 1위인 공룡기업 애플에게 카메라 관련한 특허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TV용 패널에 탑재되는 올레드 디스플레이에서 핵심 기술을 보유한 독일 기업 노벌드를 인수해 전자기기와 자동차 부품 등 삼성의 계열사 모든 사업 분야에 적용되는 올레드 기술력을 얻었습니다. 이 밖에도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NXP와 인피니온 그리고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각각 네덜란드와 독일 스위스에 위치해 있으며 삼성전자의 유력 인수합병 대상 후보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진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재 위주로 기술력 확보에 나서던 삼성은 국내 중견기업을 적극 지원하며 소재 국산화에 성공시키더니 이제는 소재를 넘어 원천 핵심 기술과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배터리에 특화된 반도체 핵심 기업들을 합병하려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이런 행보에 일본의 반도체 AI 관련 기업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삼성은 자체적인 노광 장비의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네덜란드 아즘이 90%, 일본의 캐논이 10%를 차지하고 있는 노광 장비 시장에서도
드디어 삼성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이 이번에 테스트한 장비는 브라 아르곤 이머전용 장비로서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침착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2023년 중으로 자체적인 노광 장비를 이용한 반도체 양산이 이루어질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노광 장비 개발에 첫 삽을 뗀 우리 기업이 반도체 미세 공정의 필수적인 EUV까지 완성시킨다면 최종적인 반도체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생산 장비는 네덜란드에서 오고 최근에서야 상당 부분 국산화에 성공했지만 얼마 전까지 소재는 일본에서 공급받아 최종적인 결과물만 한국에서 생산해왔는데 반도체에 필요한 원스톱 수직 계열화를 완성시킨다면 반도체 장비와 소재 그리고 최종 완성품까지 모든 것을 국내 기술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런 식의 사업 영역 확장은 삼성처럼 최종 단계에 위치한 기업들만이 가능합니다. 삼성은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반도체 완성품을 생산하며 장비업체와 소재업체의 고객으로 있기에 마음만 먹으면 이 두 가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소재업체와 장비업체가 최종 완성 반도체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단기간에 기술을 완성시키는 모습을 보이자 일본에서는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수십 년간 갈고 닦은 기술력을 적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3년 안에 완성시키고 국산화에 성공했는데 이제는 수출 규제는 우습다는 듯이 장비를 새로 딱 맞춰 개발해내고 글로벌 인수환병에 나서면서 완전히 노는 물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기업으로서는 더욱 큰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애초에 삼성처럼 공룡기업의 소재를 납품하면서 막대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수출 규제와 공급망 위기를 겪은 한국에서 직접 소재와 장비 생산에 뛰어들겠다는 선언은 그동안 일본의 수십 년 된 밥그릇을 한국이 기술력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삼성이 공격적으로 다른 회사를 사들이면서 해당 회사에서 일본이 독과점하던 소재나 부품 사용의 비중을 줄이는 것도 예정된 수순입니다. 가뜩이나 국산화에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 기껏 개발한 국산 소재를 안 쓰고 언제 공급이 끊길지 모르는 일본의 소재를 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런 기술 중심 행보에 미국도 크게 놀라면서 한국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최근 국내 기업에서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에 성공하자마자 세계 시장 점유율 20% 수준이던 미국 기업 듀폰이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한 한국 기업과의 경쟁을 의식한 것인지 한국의 EUV용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짓고 있으며 여기에 투자된 금액만 3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포토레지스트를 소비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최대 고객을 놓칠 수 없는 듀폰의 한국 투자는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기업들이 독과점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과 미국이 가세하면서 일본의 철밥통으로 여겨지던 소재 산업이 큰 위기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그동안 수십 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100년에 가까운 회사의 경력을 가지고 반도체 소재 장비 기술력을 강조해왔지만 한국이 소재 장비와 원천 기술 시장에 발을 담그자마자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업 구조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소재 부품 장비에서 승기를 잡자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국산 핵심 전략 기술 150개를 선정했습니다. 해당 기술 중 미국 산업을 상대할 기술은 15개, 일본 산업을 상대할 기술은 22개, 중국과 독일을 상대할 기술은 각각 10개와 5개로서 대부분이 반도체와 관련된 기술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기술 개발과 인수합병이 공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핵심 전략 기술 150개는 굉장히 작은 숫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소식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신 의견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다음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